청와대가 취임일에 맞춰 국방부로 집무실을 옮기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시간이 촉박하고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며 사실상 반대한 건데요. 임기 마지막 날까지 군 통수권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란 점을 분명히 하며 예산 문제에도 협조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첫 소식 강희연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이전 문제를 놓고 국가안전보장회의 확대관계 장관회의를 열었습니다. 청와대 입장은 이 회의가 끝난 직후 나왔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 이전 계획은 무리라고 못 박았습니다. 촉박한 시일 안에 국방부와 합참,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 보좌기구, 경호처 등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입니다. 현 청와대를 중심으로 설정된 비행금지 구역 등 방어 체계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안보 상황을 고려했을 때 국방부와 합참 등을 옮긴다면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기가 끝나기 전까진 군 통수권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는 걸 강조한 겁니다. 군 통수는 현 정부와 현 대통령의 내려놓을 수 없는 책무입니다. 국방부와 합참, 관련 기관 등은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림 없이 임무에 임해주기 바랍니다. 앞서 윤 당선인 측은 집무실 이전에 필요한 비용, 즉 예비비가 국무회의에 상정될 걸로 기대했습니다.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현 정부와의 협조는 저는 신뢰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당장 협조하긴 어렵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예비비 상정은 어려울 걸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거부 방침을 밝히면서 취임 첫날 용산 집무실로 출근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구상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변인을 통해 문 대통령이 정권 인수인계 업무의 필수 사항에 대해 협조를 거부한다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코로나에 걸린 5명 가운데 2명은 이른바 스텔스 오미크론에 감염된 걸로 분석됐습니다. 기존 오미크론 변이보다 위험하진 않아도 전파력은 더 강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 때문에 유행의 정점이 더 늦춰질 거란 얘기도 나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20만 명대로 내려갔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루 평균 40만 명이 나왔습니다. 수요일까지는 두고 봐야 지난주가 정점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방역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주말이라 검사 건수가 평소보다 줄어든 영향도 있기 때문입니다. 남은 변수는 BA2 변이 바이러스. 일부 유럽 국가의 검사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아서 스텔스 오미크론이라고 불려왔습니다. 국내에서는 한 달 전만 해도 검출률이 전체 5%에 불과했지만 최근 41.4%까지 올랐습니다. 조만간 50%를 넘겨 우세종이 될 걸로 보입니다. 전파력이 30% 높은 걸로 확인되고 있는 규모나 정점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빨리 전파되지만 그 자체로 더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BA2 바이러스는 우리가 알고 있던 오미크론과 전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쓰는 PCR이나 신속항원 검사로도 모두 판별이 가능하고 기존 백신과 치료제도 그대로 듣습니다. 일반 오미크론에 감염돼 생긴 항체로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 코로나19의 적어도 60% 이상이 BA2 변입니다. 특히 영국이나 프랑스같이 이미 오미크론 정점을 지난 나라에서 다시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다만 우리는 해외와 사정이 다릅니다. 분석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나라처럼 이제 막 이렇게 정점 부위에서 이게 우세종으로 바뀌어가는 국가가 사실 거의 없었거든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의 경우처럼 유행이 2번에 걸쳐 따라오는 게 아니라 현재 정점 부근을 지나고 있는 만큼 정확한 예상이 어렵다는 겁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그림책 여름이 온다와 파도야 놀자 등을 쓰고 그린 이수지 작가가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상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6년엔 후보에만 오른 적이 있었고 6년 만에 수상에까지 성공한 건데요. 한국 작가로는 처음입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색색의 색종이로 우산을 오려붙이고 그 위로 튀는 물방울을 크레용으로 그려냅니다.
물감으로 표현한 짙은 풀과 나무는 생명력이 넘치고 오선지도 그림이 됩니다. 비발디의 사계중 여름을 여름날 마당에서 펼쳐지는 아이들의 물놀이와 연결해 만들어냈습니다. 노랫말 같은 짧은 글만 중간중간 들어갈 뿐 그림만으로 책을 꽉 채웠습니다. 이 책을 가장 즐겁게 감상하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그냥 음악처럼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게 생각하지 않고 나의 모든 감각을 열어놓고. 국제아동청소년도서협의회는 이탈리아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 개막에 맞춰 이수지 작가를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상의 수상자로 발표했습니다. The 2022 winner of the illustrator category is Susie Lee. 한국 작가로는 처음입니다. 19세기 덴마크 출신 작가 안데르센을 기리고자 1956년 만들어진 상으로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으로 불립니다. 10명의 심사위원이 문학적 성취와 새로운 시도, 참신성 등을 기준으로 수상자를 가리는데 작가가 지금까지 창작한 모든 작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작가는 올해 이탈리아, 일본 작가 등과 경쟁해 일러스트레이터 부문에서 상을 따냈습니다. 지난 2016년에도 안데르센상 일러스트레이터 부문 최종 후보에 오른 적이 있는 이 작가에게 6년 만에 찾아온 기쁜 소식입니다.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그림책 작가의 길을 걸어온 이 작가는 올해와 지난해 작품 여름이 온다와 우로마로 세계적 권위의 볼로냐 라가치상을 2년 연속 수상하는 등 국제 무대에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미국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대확산 후 감소세를 보이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스텔스 오미크론 때문인데요.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80만 명씩 나오던 지난 1월로 돌아가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엔 이도성 기자와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미국은 올해 초에 100만 명 가까이 많이 나오다가 이제 최근에는 한 2만 명 정도로 줄었었잖아요. 다시 확산세로 돌아가는 건가요? 네, 뉴욕타임스가 자체 수집해서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현지 시각으로 지난 20일 기준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29,90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18일은 29,648명, 19일은 29,717명이었습니다. 29,000명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2주 전에 4만 명 후반대였던 거에 비하면 상당히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1월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80만 명대로 정점을 찍은 뒤 줄곧 급격하게 하락했다가 이번에 증가세를 보였기 때문에 방역당국도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스텔스 오미크론이라 불리는 BA2 변이 때문으로 분석되는데요. 지난 1월엔 이 변이 감염자가 0.4%였지만 최근 23%대까지 치솟았습니다. 미국 전염병 권위자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도 지금은 승리를 선언할 때가 아니다라면서 또 다른 변이가 나타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엔 금융시장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금리가 인상이 됐었고 이제 베이비 스텝 조금씩 인상될 거라고 예상은 했었는데 미국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더 공격적인 인상을 할 거라고 예고를 했다고요? 네, 파월 의장은 전미 실물경제협회 연례 경제정책 컨퍼런스에 참여했습니다. 여기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 이렇게 발언을 했던 건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부터 인플레이션 전망이 상당히 악화했다고 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공격적으로 움직이는 게 적절하다고 결론 내린다면 그렇게 할 것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준은 지난 16일 현재 제로 수준인 금리를 3년 3개월 만에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남은 6번의 회의에서 금리를 0.25%포인트씩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이번 발언을 통해 한 번에 0.5%포인트를 인상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했던 겁니다. 파월 의장이 이렇게 공격적인 긴축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지난주 큰 폭으로 상승했던 뉴욕 증시 주요 지수는 오늘 전장보다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뉴욕 증시도 휘청했네요. 그리고 글로벌 투자은행이죠. 골드만삭스가 미국 주요 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비상장 가상화폐 관련 거래에 나섰다고요? 네, 뉴욕에 본부를 둔 골드만삭스는 모건 스탠리, 도이치방크 등과 함께 대표적인 투자은행 중 하나입니다. 가상화폐 금융서비스 회사와 손잡고 비트코인 가격에 연동된 파생 상품 거래를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거래가 시작된 상품은
비트코인 차액 결제 옵션입니다. 차액 결제 옵션이라는 건 주식시장에서도 쓰이는데 실제로 자산을 주고받지 않고 만기 때 그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형태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거나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실제로 그대로 이뤄지기만 한다면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적지 않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발표로 뉴욕 증권과 기관 투자자들이 앞으로 가상화폐 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건 아닌지 관심 있게 지켜볼 일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도성 기자 잘 들었습니다.